네, 오늘은 첫 시간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회학의 정의와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학개론 강의의 전반적인 얼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는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의 대상,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단위별로 이제 물론 개인만 있어가지고 사회라고 보기 힘듭니다만 그 개인이 어떻게 사회화 되는지, 그래서 작은 단위인 가족, 그 다음에 더 넓어지면 뭐 시민사회, 그 다음에 뭐 시민사회 안에 사실 그 전에 뭐 집단, 조직, 그 다음에 좀 더 국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사회 단위의 분석 수준을 넓혀가면서 하나를 또 큰 덩어리를 하나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일탈, 또 문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 불평등, 그 다음에 젠더 섹슈얼리티, 뭐 여성 문제, 그런 거, 여성 문제란 건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변화하는 사회와 세계화, 뭐 그런 사회 문제와, 그러니까 뭐 정보 사회 문제, 뭐 IT 문제,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등등 모두 이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 하나는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는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사회 분석 단위별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사회 그 단위에 따라서 분석과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론 위주로 공부를 또 한번 해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학개론 강의가. 그걸 염두에 두시고 큰 얼개 구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서 사회란 무엇인가에서 사회학의 대상과 정의들을 살펴보는데, 일단 정의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정의, 뭐 사회학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공부하냐, 같은 사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렇게 오해할 법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학과 사회주의는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걸 찾아보면 일단 두 사람 이상, 그리고 관계를 연구해요. 또 다른 정의를 봅시다. 사회생활 집단, 사회 전체,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 개인과 집단 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설명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또 보죠. 또 이거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뭔 말일까요? 원인이 무엇이냐, 또 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인과적 법칙을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이건 좀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라고 보기에는 좀 뭐한데, 사회학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이죠. 하나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사유 방식이다. 독특한 사회를 보는 독특한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회학이란 말도 사실은 소시올로지라고 하는 영어에서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특히 이제 사회학 이전에 사회라는 말을 사회로 번역할까, 회사로 번역할까, 뭐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하다가 사회란 말로 귀착이 되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회사라고 번역했으면 지금 사회를 회사라고 부르고 사회학이 아니라 회사학이 되겠죠. 자, 이 말에는 소시오라는 말과 로고스란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는 이성이란 뜻이죠. 소시오는 이게 이제 사회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대상, 사회라는 대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성을 발휘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회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학이 그렇다면 연구 대상은 이제 사회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 말이 Society Associa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모다라고, 세퀴라는 말이 뭘 모으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가 모여 있다는 건데,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소시에타스라는 말에서 이제 그 영어의 소사이어티 이런 말이 이제 기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한자로 보자면 이 사자 회자를 한번 보면 이 사자란 말이 제사를 함께 지낸 집단이 이거는 그러면 제사는 혼자 안 지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상 신에게 뭐 숭배를 하거나 하면 뭐 경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런 산출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뜻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만 제사를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그 이성, 합리성,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발전하고 뭐 그것의 기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는 못지않게 종교적 사회였어요. 종교적 사회였어. 그 종교적 사회에서 아버지를 그 어떤 아버지가 수장이 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가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종교, 가족 종교라고 보아도 될 만큼 종교성이 굉장히 짙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거는 꼭 동양 사회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거를 표현한 것이 사자다라는 거고, 회라는 말도 여기인데 제사를 지내면 꼭 뭐가 빠지지 않아요. 음식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음식과 술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조상한테 또 그 감사의 뜻을 전하고 드리고 뭐 이러는 거니까 쌀 찌는 그릇에 뚜껑을 올린 모양, 이 회자가 이게 뚜껑인가 보죠. 거기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똑같이 사회라는 말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같이 한다, 모인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근대적인 사회학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 A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 이건 독일어죠. 이건 영어고, 하나는 소사이어티, 하나는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뭐 이익사회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이익사회라는 그 표현이 요즘엔 맞지 않다, 이건 뭐 공동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결사체 사회라고 봐야 되죠. 결사체 사회. 꼭 이익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질적 개인들이 인위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단위가 그 사람들 개개인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자기만의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만드는 결사체다, 이런 겁니다. 이 사회란 뜻이.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상공업자들의 한자라고 하는 동맹, 그다음에 수공업자나 노동조합 등의 길드 조직, 중세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과 다른 커뮤니티, 공동체, 즉 게마인샤프트는 뭐냐? 이거는 날 때부터 내가 원해서 한국에 태어나고 내가 원해서 내 가족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라를 일단 적어도 나중에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그냥 태어나게 됐으니까,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처음에 태어난 나라, 국가도 역시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옆에 봤더니 뭐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끼리 말을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혈연적, 지역적 동질성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생활 집단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인위적, 의도적으로 개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는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이제 그 독일의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이 구분들을 많이 씁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현대로 넘어가서 사회가 공동체보다 훨씬 지배적인 인간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혈연 집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태어난 국가도 뭐 유학을 가든 아니면 국적을 바꾸든 이민을 가든 해가지고 많이 바꾸는 추세에 보니까 가족 이외에, 그리고 태어난 지역사회, 예전에는 어디 사람, 뭐 판소리가 됐든 조선시대 문학이나 그런 걸 보면 어디 사람 누구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때는 지역사회의 어떤 개인에 대한 규정성이 굉장히 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가족이나 그런 지역사회의 그 영향력도 좀 많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사회라는 개념이 공동체 개념보다 훨씬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지배적인 인간관계 형태가 되면서 사회가 이제는 공동체마저도 포함하는 어떤 확대된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한국 사회나 사회 문제처럼 국민국가 단위는 물론 지구사회,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사실 지구사회, 글로벌 소사이어티로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전 세계적인 개인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강구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요즘은 인터넷이 됐든, 다른 그 IT 기술을 통해서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소사이어티란 말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사회라는 그 개념이 전 지구적으로 그것도 모두 사회라고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개념이 확대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한 인간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이러저러한 모든 사회에 대한 개념이나 대상 살펴보더라도 공통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계와 집합. 자, 사회학자들이 사회라고 말할 때는 이러이러한 그 설명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사회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개인적 경험이 전체적인 사회관계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회학의 주된 관심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보면 연구 대상, 그 다음에 정의 보면 뭐였어요? 정의를 보더라도 보면 나오는 게 관계, 집단, 전체 이런 거였죠. 그렇죠? 지금에서 이번에 나오는 그 핵심 개념이 관계에 주목하는 사회학 이랬는데, 정의에서나 대상에서나 관계라는 말이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사실은 저는 사회학의 키워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왜 관계냐? 그럼 그 관계라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들 보신탕 아시죠? 보신탕. 사철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또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말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어떨 때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벌써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다가 상당히 많이 친해지면 한국의 전통적 문화나 한국인만의 독특한 습속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얼마 만나지 않은 사이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야, 한국 사람들은 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건 좀 뭐랄까 좀 무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친해지거나 그러면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한국 사람은 개 먹는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인식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죠.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제 외국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국인은 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각 나라의 문화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개 먹는데 너는 개를 먹냐라든가, 그럼 왜 개를 먹냐라든가, 좀 이상하다라든가 그런 뉘앙스로 물어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 여러분 나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긴장되기 시작하는, 여기서 말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 이상한 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말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한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먹는 개랑 그 키우는 개랑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뭐 원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나의 개고기 취향은 개인적인 것인가?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개인의 취향은 자연스럽고 다양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일단 내가 보신탕을 먹든 안 먹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한 건가요? 내가 보신탕 안 먹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한국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국 문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신탕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직접 먹진 않더라도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개고기를 안 먹는다. 내지는 내가 개고기를 먹더라도. 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인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먹기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냄새 맡기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만 보면은 개인적 취향이 있을 것 같으나 어쨌든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여기에 대해 대변해야 된다는 입장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의 취향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내가 만약에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도 받지 않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개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개고기를 안 먹겠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길들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그럼 자연스럽게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린 지금 먹는 사람이 있죠.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가? 답변 여러 가지 봅시다. 그게 어때서? 나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모르고 먹어본 적 있는데 알고 난 다음에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안 먹는다. 별로. 그리고 뭐 천만애견인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난 절대 안 먹어요. 자, 뭐가 달라요? 답변의 정도의 차이가. 식용으로 키우는 개는 따로 있어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다르죠. 프랑스인은 달팽이를 먹고 중국인은 원숭이 뇌까지 먹는데 왜 개고기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건 빼고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와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자, 점점 더 나와 사회의 거리라는 차원에서 다르죠. 앞에는 딱 밀착되어 있어. 나 먹습니다. 먹는 게 어때요? 여기서부터 점점 거리. 나 한국 문화는 그렇지만 난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지더라도 관계가 아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것이라 여긴 취향도 온전히 나로 인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개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취향은 오롯이 나 개인의 취향일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먹는 거죠, 사실은. 한국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대부분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유럽인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 특히 농경 문화에 그 영향이 있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당연히 먹고 살 게 없거나 아예 뭐 굶주려서 거의 아사지경이 있으면 다 먹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식문화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그 정도의 나라들인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이든 대부분 안 먹는 걸 보면 완전 개인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나와 관계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 자, 어떤 식으로 설득할까? 자, 이제 얘기를 봅시다. 하나는 관계라고 했으니까 개와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는 개고기와 다른 고기와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자, 개와 인간의 관계,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의 차이점. 자, 이거를 이제 역사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엔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정월 이제 음력을 했겠죠. 각 농민들이 정월에서부터 섣달까지 농사일을 뭘 해야 되는지 쭉 이게 뭐 1월달엔 뭐하고 2월달엔 뭐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른 거죠. 그 안에 보면 며느리가 시집을 와요. 옛날에 며느리가 시집을 온다는 게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 가족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일도 거들어주고 해서 일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휴가를 줍니다. 조선시대에도. 그게 뭐냐면 농한기, 농번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농번기가 한참 바쁠 때죠. 그래서 농번기가 한참 지나면 그때 며느라 수고했다. 친정에 다녀오렴 하면서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친정에 며느리 보내줘도 감사하다 라는 뜻으로 뭔가를 손에 쥐어줍니다. 닭을 주기는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여. 그렇다고 소나 뭐 돼지를 그런 건 이제 마을 잔치 때나 그런 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적당할까? 개를 삶아서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를 삶아서
개를 살면서 친정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정 식구들이 고마워하면서 개고기를 먹죠. 뭐 이건 그냥 생각나는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5, 6월에 그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얘기하는데, 5, 6월에 먹는 단고기는 발끝에만 떨어져도 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뭐 개고기가 몸에 좋고 무슨 지방도 수용성에 가까워서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뭐 이러저러한 영양학적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나쁘지 않은 좋은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 감사했드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정도로 꽤 오래된 식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노래에 나올 정도로. 근데 왜 목축사에서는 안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일을 하는 게 동업자의 관계가 인간과 동물이 동업자의 관계에 있는 게 소예요. 소를 가지고 그게 생산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밭을 메고 뭐 이런단 말이죠. 목축사회에서는 뭐냐면 널린 게 고기입니다. 양이잖아요, 양. 그리고 이 양을 치는 동업자가 개예요. 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농경사회에서처럼 그 음식 찌꺼기가 남으면 그냥 주고 그냥 그 마당에 놀게 하고 내버려 닭이랑 똑같이 키우는 거죠. 사실은 개를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땐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목축사회에서 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를 몰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건 인간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또 다른 동업자예요. 훈련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굳이 왜 개를 먹습니까? 고기가 천진데 양을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마치 농경사회에서 소처럼 막 잡아먹습니까? 소를 우리가? 그 커다란 뭡니까? 그 생산수단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 방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밀접하게 계속해서 인간과 소통을 해왔잖아요. 같이 잠자고. 그러니까 그 양을 몰아다 놓고 특정한 곳에 이제 운막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선 소나 그 양들은 따로 떼어놓지만 개와 인간은 같이 자고 목동들이. 그래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늑대들이 오면 지켜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친구다.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건 동업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개와 인간과의 관계를 농경사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개는 그냥 가축이랑 비슷해요. 개랑 소통을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 원령가에서처럼 닭보다는 좀 귀하고 소보다는 좀 덜한 그런 먹을 수 있는 가축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와 인간과의 관계가 그 사회의 주력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왜 농경 문화에서는 중국에서도 그래서 먹습니다. 그래서 개와 인간과의 관계가 왜 이런 식으로 달리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에서는 개를 먹고 어떤 사회에서는 개를 안 먹게 됐는가를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의 비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는 개고기와 다른 고기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나왔지만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먹을 게 귀합니다. 되게 특히 육식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뭡니까 벼나 아니면 밭에서 이렇게 식물이나 뭐 이런 걸 키워가지고 채소나 곡물 이런 것들 위주로 먹잖아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촌에 살거나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섭취 할 수 있는 가짓수나 아니면 종류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축사회에서는 근데 뭡니까? 오히려 곡류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렵지 사실은 고기가 널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하러 개를 먹냐고요. 여기서는 널린 게 고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소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크고 돼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개는 적당하죠. 닭은 아주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닭을 잡아서 사위가 온다든가 하면 처가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고 그 중간에 위치를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용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인간의 관계를 보거나 개고기와 다른 고기와의 관계를 보면 왜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개고기를 먹게 되는 문화가 발생했는지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죠. 야,
너네와 우리와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달랐고, 인간과 개의 관계가 너희들과는 달랐고, 이쪽이. 그 다음에 개와 다른 고기와의 관계도 너희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개 식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집어 봅시다. 먹는 것이 이상합니까? 먹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까? 원래는 인간이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이상하죠. 안 먹는 게. 이 안 먹는 것이 무슨 종교랑 연관되어 있다든가 금기랑 연관되어 있다든가 이게 굉장히 특별 케이스지 먹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먹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개를 먹는 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논리는 뭐냐면 개는 달라. 개는 다른 동물과 달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나의 현상,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관계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사회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설명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취향이 만들어지고 한국인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축구 하면 그냥 축구공 차고 놀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축구공 하나를 만들 때 10만 원짜리 축구공이 만들어지는데 파키스탄, 인도의 아동들은 200원을 받으면서 노동을 해요. 하루에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일을 해서 2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하나를 살리면 이 아이들은 500일을 일해서 안 쓰고 저축해 축구공 하나를 구입한다고 그래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일환인데 공정무역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콩을 100개를 생산하는데 이윤의 1%밖에 못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 커피를 마시면서 축구를 하면서 개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의 인식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와 현상들이, 사회적인 의미가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축구와 민족주의 보면 우리는 한일 축구를 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냥 축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뭔가가 작용해요. 절대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그런 우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스포츠를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이용한 히틀러, 이것도 올림픽 때 히틀러가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츠를 그런 식으로 활용한 예가 있고, 예전에는 뭐 박스컵 해가지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컵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다른 데는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 정치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뭉쳐가지고 그 반공 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랑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노동 분규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뭐 빈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로 단일하게 뭉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스포츠 경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구가 아니다. 그냥 보신탕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효과와 어떤 작용들이 숨어 있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 의미와 그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구와 민족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앞에 말했던 그 박스컵이나 그 뭐 히틀러나 여기에만 그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는 민족주의에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회학은 이처럼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 개인적 취향으로 보이는 축구, 커피를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보신탕을 먹는 것 등등이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이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개인이 개인으로만 뚝 떨어져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나 아니면 또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지고 이런 맥락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학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사회학의 문제의식과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으로서 사회학이란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사회학은 공식적 상황 규정의 무조건적 수용,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상황에 무조건 공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 상황이라는 것은 뭐 누가 정의할까요? 이건 권위 있는 주체가 공적 상황을 규정하는 거예요. 뭐 국가가 됐든 아니면 뭐 그 다수가 됐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닫힌 체계에서 자라기 어려운 사회학. 닫힌 체계라는 건 뭐냐? 폐쇄적인 사회라는 얘기죠.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와 흑인 인권운동. 그래서 보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dream 스피치를 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뭐 60년대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몽고메리인가요? 몽고메리 그 시에서 그 버스에 탄 그 여성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버스의 앞자리에만 뭐 백인이 타게 하고 뒷자리면 흑인이 타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룰이 있었나 봐요. 그게 뒤집혔는지 어쩐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차별이다 해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미국의 인종 그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권 운동이죠. 근데 이런 사회, 즉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수도가, 화장실, 출입할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이 모두 백인과는 분리되어 있고 차별하는 그런 체제. 한국의 군부독재 학생운동, 이런 반공주의나 불온서적 검열하고 왔다 갔다 그 사람들 하는데 그 가방 뒤져보고 뭐 이런 시기가 또 있었죠. 근데 이럴 때에는 보면 이 사회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이런 사회라 보기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지금 현상 이면에 어떠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적 목소리가 나타나기 힘들죠. 근데 사회학 자체가 원래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뒤집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데에서 발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 공식적인 사회의 무조건적 수용을 거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공식적 상황 규정이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견해,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 내린 공식적인 시각이나 판단, 권위 있는 기관들이 내리는 판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또 하나는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걸로 유명하다는 그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불신의 기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여러 사람들이 다 A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해보고 불신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회학의 뿌리입니다. 사회학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니체가 말한 불신의 기회라는 말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 그래서 외피란 건 바깥이죠. 표명이라니까 매니페스트,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이면은 잠재, 레이턴트는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제도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삐딱한 시선이죠. 사회가 어떤 관행이나 제도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연구하지만 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제도와 병원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교육제도는 우리들이 언뜻 보기에는 표면적 매니페스트 펑션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 전수, 사회화시키고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뭡니까? 계급 상승 이동을 보장해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은 계급에서 출생한 사람들도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계급이 사다리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과연 그런가? 기존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계급의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뭐가? 교육이. 그게 무슨 소리냐? 교육체계에서 주입하는 것이 사실은 항상 뭡니까? 어린아이들 처음에 학교 보내고 그럴 때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고 15분 정도 쉬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죠. 사실은 그 훈육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공장에서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 생산 체계에 대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정렬시키고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교육 체제인데,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육 체제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실은 첫 출발이 다를 때는 그냥 학교의 성적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족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평상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가서 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책을 같이 읽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는 사실은 학습량이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들다 보면 그렇게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그걸 공평하다 전제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특히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주입한다든가 하면 그것들을 뒤집어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 계급 불평등을 오히려 없애고 그 기회의 평등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오히려 그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육제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 퇴치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 의사, 간호사라고 하는 전문가 체제를 굳히고 그 전문가의 벽을 공고하게 쌓고 그 일반인들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의사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어떤 기능도, 어떤 그런 역할도 이런 제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제도라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과 그 밑에 이면에서 작용하는 기능들을 같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밑에 있는 이런 것은 삐딱한 시각이죠.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인데 그것을 바로 사회학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학의 문제의식이라는 거고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의 관계찾기. 자, 지금 이제 그러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학이 또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사와 역사를 관계에 짓는 거예요. 나의 개인사, 내가 이제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뭐 국민학교를 다녔든 초등학교를 다녔든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죠. 국민학교에 다녔다는 얘기는 더 구세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어떤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후에 다닌 또 체계이고 이런데 그 개인의 역사와 그 역사 안에 한국이란 현대사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이 얘기와 나의 국민학교 시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시대의 군부 독재나 뭐 4.19나 뭐 그 후에 또 이제 그 어떤 한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개인의 한마디 말에 초등학교라고 부르냐 국민학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시대냐 그렇지 않은 시대냐를 모두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 IMF 시기에 그 실업을 당한 어머니 아버지를 뭐 뒀다든가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개인사 안에 한국 사회 역사, 심지어 더 크게는 글로벌 사회 그 경제 체제가 녹아 있는 거예요. IMF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만들어진 전체 자본주의 체제, 심지어 모든 세계가 다 사실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개인사 안에. 즉 IMF 때 힘들어 하셔가지고 원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시고 자영업을 그러니까 치킨집을 해가지고 시작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 치킨집에 들락날락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사와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꼭 그런 비단 극단적이고 전형적인 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개인사와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모든 것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켜내서 그걸 찾아내거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상상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핵심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그 다음에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적 문제와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입니다. 일단은 구별을 해야 관계를 맺는 거지, 이 구별이 안 되면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공적이고 뭐가 사적인가, 뭐가 공적이고 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 다음에 이 두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실업률이 2, 3%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어느 사회에서나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훈련을 덜 받거나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2, 3% 정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것이 만약 10%를 넘어버리면 이거는 그 사회 체제가 독특하게 실업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어떤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2, 3%는 개인적인 걸지 몰라도 실업률이 10%라고 하는 걸 넘어서 버리면, 내지는 뭐 요즘 뭐 5% 이상 뭐 10%, 20% 되게 높은 사회도 많은데, 이 정도일 때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학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유 방식으로서의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을 유보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규정하는 영향 요인들을, 관계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달리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도 보면, 아까도 이제 커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커피가 단순히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그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의뢰로서, 우리 밥 먹는 게 똑같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만나서 약속 잡을 때 같이 밥 먹읍시다라는 얘기는 따로따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같이 만나는 거는 같이 만나서 밥만 먹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뭐 나는 뭐 몇 억을 소크라테스와 만난다면 뭐 내 전 재산을 줘도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제 IT 선도자도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게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진짜 밥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되므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단순히 어떤 약물 복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보지 않죠.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마약이긴 하지만, 이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우리는 커피를 통해서 전 세계와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이게 푸드 마일리지라고 그러죠. 즉,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몰라요. 차 멀리에서 왔어요. 뭐 원래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모두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서 지금 현재 내 식탁 앞에 올려져 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이에요. 자, 보면 역사적 상상력은 아까 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회였고,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뒤집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래, 애초부터 그랬어가 아니라 역사적 기원이 있고 그 역사적 기원이 없었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건 없는 거고, 따져보면 기원이 있거나, 그렇게 따지면 그 기원이 없었다면 현실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 비교사회학적 상상력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저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강대국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다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비판적 상상력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 즉 결코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기존의 질서는 원래 그렇다. 남성과 여성은 원래 그래. 한국과 미국은 원래 그래. 뭐 우리의 문화는 뭐 원래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원래 그렇지 않고 뒤집어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역발상, 그 다음에 삐딱한 시선, 뒤집어 보기, 잠재적 기능 아까 말했죠. 그런 것들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그렇게 뒤집어 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회학 자체가 이런 갈등과 투쟁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 후에 이제 또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과 투쟁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의 영향 하에서 사회학은 어떤 질서라든가 아니면 그 무질서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취지, 그런 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은 사회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좀 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왜 종합적 학문으로서 사회학이냐,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의 연관성을 따져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이제 비교를 해본, 경제학은 모델이 뚜렷해요. 그래서 깔끔한 모델, 뭐 수요 공급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 도식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모델이 딱 있어요. 근데 더티 핸즈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손이잖아요. 이러저러한 여러 자료들을 끌어 모아서 종합하고 그걸 설명해내려고 해요. 이게 사회학과 경제학의 차이점이죠. 이게 종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자, 고유한 연구 대상이 뚜렷지 않다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대체 대상이 뭐냐? 그래서 하이픈 학문과 형식학 사회학, 그러니까 하이픈 학문이라는 것은 경제, 사회학, 뭐 역사, 사회학, 뭐 정보, 사회학. 하이픈만 붙이면 다 갖다 붙여가지고 모든 걸 다 사회학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이런 비판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상호작용과 사회관계의 기본 유형과 형식만을 다루는 것이 사회학으로 주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비판에서 구해내려고 진메리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 상호관계의 형식들이란 뭘까요? 대표적인 게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그 관계들이 유형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되겠죠. 근데 관계 유형이 어떤 거는 적대, 어떤 것은 경쟁, 어떤 것은 친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경제냐 역사냐 이게 영역이 아니라 상호 관계의 어떤 형식. 그죠? 이거를 이제 기하학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학을 형식에 집중하자. 그러면 사회학의 고유 영역이 나타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걸 구출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에서.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얘기,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비판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는. 스캐빈저 사이언스, N+1의 학문. 스캐빈저라는 것은 맹수들이 먹고 나면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새. 그죠? 찌끄러기들을 먹는 거. 사회학이 바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이. 고유의 자체 연구 대상이 없고 다른 사회에 다루고 남긴 과제들을 연구한다. 내지는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학자 소로킨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N+1 모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플러스 1로 이것들의 종합하고 이것들의 상호관계, 각 분과 학문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고 그것이 사회학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뭐랄까요?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N+1 학문이라는 것이 사회학의 속성들을 나타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학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과 학문들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회학의 그 연구 대상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더불어 학문도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사회 전체 또는 세계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분과 학문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문화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 학문들끼리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학은 강점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의 연구 대상과 그 다음에 그 연구 대상에서 나타난 문제의식,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왜 사회학을 종합적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지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